하겠습니다.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한국 증시 가운데 목요일 미국 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뭐랄까 좀 쩔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그 개별 종목단으로 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차트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수 차트 보시면 변동성이 정말 많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에는 상당히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 나오네 차트가. 잠깐만.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루짜리가 오늘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루에 많이 움직이네 할 정도로. 자, 오늘 하루짜리 보시죠. 아침에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S&P 대표 지수 기준 S&P가 0.4%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장 한마디라고 표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되는 놈만 되는데 되는 놈은 AI 투자 수혜 쪽이다. 네, AI 투자 수혜를 받는 놈은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경기는 쏘쏘합니다. 오늘 베이지북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8월 하순부터 10월 초순 사이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12개 관할 지역 중 3개 지역의 경제 활동은 약간 완만한 증가세, 5개 지역은 변화 없고 4개 지역은 약간 악화.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면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좋아졌죠. 근데 주식시장 중에서도 누가 좋으냐? 네,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주식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또다시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시연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대비 오늘 추가로 무려 한 3%, 2.99%니까요. 3% 올라가면서 굉장히 지속적인 강세의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도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반도체 주식들은 AI 설비 투자의 핵심 수혜 업종들이고요. 그리고 AI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기술자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미래를 장악할 것이다. 인터넷의 우위자가 됐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과 강력한 기업이 된 것처럼 이 부분을 잡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압박감이 기술 기업들한테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서 뒤처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수혜를 톡톡히 어디가 보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다음에 서버 만드는 업체를 비롯한 칩 만드는 업체를 비롯한 메모리 만드는 업체를 비롯한 그것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장비 업체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설비 증설을 꺾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는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고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무섭느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대표가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의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감소시키겠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반도체는 폭락하겠죠. 그러나 실적은 계속 좋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를 가져다 쓸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금이 제일 좋은 거야. 미래는 없네. 예를 들어서 그때가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 뭐 이런 것도 별로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실적 대비 저평가조차도 쟤네가 투자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좀 달라요. 그 메타,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우리 AI 관련 투자 좀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은 줄입니다라고 뭐 전년에 뭐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아니야 그거 너무 많다. 700억 달러 투자를 했었는데 뭐 올해는 한 500억 달러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시장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단의 시장에서 뭔가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소매에서 이제 소매가 바빠. 제가 어제 그 노트북 고치러 가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512기가짜리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요. 다음 휴대폰 바꾸면 512기가 말고 256기가 어때요? 클라우드를 그대로 많이 쓰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매장에 가서.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최소한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보여드렸거든. 250기가를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조금 찍으신다면 무조건 크게 가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요구 사양들이 최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컴퓨터 그 어떤 캐퍼시티의 요구 사양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시즌2가 나오게 됩니다. 즉 소비자 단에서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소비자 단에서 증가해서 가장 유효한 쪽은 어디다? 메모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구닥다리가 아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바꾸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멀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아날로그고 못하니까 화면을 여러 창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정말 그 10초 단위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하냐면 창을 여러 개 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램이 가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아뿔싸 그냥 기본으로 샀는데 내가 뭐 컴퓨터 난 컴맹이니까 좋은 거 사봐야 뭐 나한테는 다 쓸모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을 샀는데 요즘 생각이 뭐냐 메모리 증가시켰어야 돼. AI가 이렇게 해서 막히는구나. AI 속도는 GPU 속도는 되는데 메모리가 안 돼서 이런 거구나. 그래 걔네들은 HBM으로 적층하고 나는 한 개 더 달아서 확장시키고 이 수밖에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잠깐 딴소리를 했고요. 자, 오늘 그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늘 외환이 많이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달러 한번 보죠. 오늘 달러가 오랜만에 떨어졌는데요. 달러 떨어진 그 핵심적인 이유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일 대비 유로화가 1.160에서 1.16 거의 5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유럽의 어떤 불안정한 정치 상황들이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프랑스 전국 불안 요인이 조금 진정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언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유로화가 강세가 됐고 강세가 되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영국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요즘 이분 아주 유명해졌죠. 뭐라고 언급했냐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재정 준칙 완화를 통한 여유 확보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보수당 정부가 재정 통제력을 잃으면서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어찌되었건 그 영국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원인의 경제적 근원적 원인을 찾아보자면 채권 발행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채권을 갚았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나라가 되어서 돈을 꾸기 쉬웠다. 뭐 이런 그 경제적 뒷배경이 있죠. 자, 그러니까 영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지금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의 말은 재정 준칙 완화를 통한 여유 확보는 선택지가 아니야. 이렇게 즉 마구잡이로 풀어서 재정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베일리 영국은행 총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에 조금 우려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다. 금리 되게 높습니다. 영국 지금. 미국보다 더 높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기는 또 갈 것 같아요. 예.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채권에 대한 영국 채권에 대한 뭐라 그럴까 투자자로서의 질을 따지면 그래도 영국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통화 완화의 물결, 즉 통화 가치의 하락에서 영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아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금리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채권 쪽에서 이런 채권 쪽에서 발언은 아니지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상상하고 보셔야 되겠죠? 네. 당연히 채권 금리가 안정되죠. 지금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 못 믿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얘네들 뭐 하는 짓이야? 얘네 이렇게 막 재정 방만하게 운영하면 얘네 돈같이 옛날 왕들이 금화에다 금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결국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얘네들 더 그러겠네. 그래서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금에 대해서 맹목적인 강세를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우연히 어제 그 영상을 보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무섭구나. 이 어떤 확신이 무섭구나. 논리인즉슨 금값 강세를 주장하는 분의 논리인즉슨 이거였습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통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이고 뭐 희소성과 뭐 유일성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금의 가치는 이렇게 당연히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통화적 기능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화폐 지폐는 화폐 지폐에서 또다시 금이 중요한 통화 가치를 지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금으로 경제 흐름을 커버리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좀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경제의 발전 속도가 금 채굴량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로 커버리지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유동성이라고 그러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름이야, 기름. 돈은 기름인데 막 성장하려고 하고 막 기계 장치가 막 많아지는데 그럼 기름이 적으면 그 기계 장치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뻑뻑거리면서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빼면 경기가 어떻게 된다? 수축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을 일으키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된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금으로 간다? 금은 생산량이 정해져 있고 딱 그걸 물론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통화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고요. 민간인들도 금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금값 상승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 위안화로 금을 태환해 주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사실상 미국이 갔던 길을 지금 중국이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금태환을 해주면서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더 어느 시점에서 44년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태환을 약속했으나 71년 브레튼 우즈 체제를 깼죠. 약속을 깼죠. 이제 그냥 달러로만 하자. 그러면서 신용사회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다시 금으로 간다? 저는 조금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과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제 잠깐 딴소리 갔는데 돌아와서 자, 영국 금리 상황 보도록 할게요. 그냥 오늘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준칙을 질서하겠다. 이걸 완화하지 않겠다.
그건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의 30년물 길트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자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자, 금값 보도록 하죠. 금값, 은값 완전히 미쳤는데요. 은값은 52달러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5,000불 찍을 것 같으네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은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서 경고등을 켜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날 보여드렸던 미국의 통화량을 보면 20년 전만 해도 1조 달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6조 달러가 됐으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즉 리먼 사태 이전, 그러니까 2005년 6년에 비해서 지금 돈 가치가 6배 정도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겠느냐, 6분의 1 토막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경제 규모의 확장과도 조금 보셔야 돼서 그렇게 딱 1대1로 대응하는 거는 조금 무리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확신 있는 부분은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은 저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에이펙에서 만나는 분위기는 거의 확신으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스캇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휴전 전에 열전이 더 심화되는, 그렇죠? 휴전 협상 중에 옆에서는 고지전이 있었던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국 시간 어제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올라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막판에 말씀드렸던 게,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번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지지않을 자신이 있다 라는 거고, 왜 그러냐 했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킬레스건을 찾았다. 그 아킬레스건은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떨어지는 걸 못 견딜 거다라는 중국의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버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재미나게도 스캇 베센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주가를 좋아하지만 증시가 하락한다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런 발언이 바로 나왔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신경을 안 쓴다면 이런 발언을 할까? 무슨 주가, 그냥 웃기지 말라고 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증시가 하락한다고 우리가 무역 협상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행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역시나 미국에선 주식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구나. 그러나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볼까? 스캇 베센트가 그동안에 한 행동을 보면, 그러면 채권은요?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못 견디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채권이 조금 안정되고 있으니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했고요. 우리는 미국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협상할 것이다 라고 스캇 베센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태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내가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경주에서 있는 한국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옆길로 잠깐 세면, 한국에 온 김에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스티븐 바이런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주 전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 미중 갈등은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공용은 명백하게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통화 정책을 중립 수준으로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준 동료들과 본인의 견해 차이는 중립 수준으로 복귀하는 통화 정책의 조정 속도에 있다. 그리고 정확한 중립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연내 2회 추가 인하는 현실적이다. 주거 부분 물가는 향후 몇 개월간 뚜렷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유의미하게 강화될 것이다. 주택 시장은 침체 수준이다. 이는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라는 증거이다. 헤드라인 PCE는 1년 반 내에 2% 수준으로 복귀가 예상된다. 통화 정책이 적시에 적절하게 조정이 될 경우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 가격 상승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의 히트류 통제 강화는 새로운 전망의 리스크다. 그러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민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여러 정책 변화는 중립금리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졌다. 중립금리 하락으로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긴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야, 중립금리 2점 몇 프로야. 무슨 3점 몇 프로야. 2점 몇 프로야. 2점 몇 프로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3점 몇 프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좀 내려. 지금 너무 긴축적이잖아. 지금 4%가 말이 되냐고. 중립금리가 2점 몇 프로인데. 그러니까 스컷 마이런의 이야기예요. 니들 자꾸 3점 몇 프로라고 해서 내릴 거 없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 니네가 이렇게 긴축적으로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작살났잖아. 부동산 지금 완전 침체야. 이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거지. 금리 높은데 누가 집을 사니? 빨리 금리 내려. 이게 스티브 마이런의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장기금리 하락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했던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얘기했고, 물가 목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주식시장을 통해 보면 금융환경이 완화적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로 고통을 받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라고 보냐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 디폴트 값으로 찍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업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요. 내 포지션에 맞춰서 세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크게 한 번씩 당해요. 중간중간에. 맞추면 아주 대박이 터지긴 합니다. 그 포지션이. 왜냐하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 딱 맞으면서 쫙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한 생존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AI 발전 기대감 증가도 적은 해고와 채용의 일부 원인 중 하나이다. AI가 미국 성장을 이끌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빠른 AI 발전 속도로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전에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고가 많을 거니까 금리 내리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어쨌든 AI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AI 설비 투자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쪽은 수혜를 입지만 AI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지금 되게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한국은 뭐예요? AI 수혜 국가예요. 최고 수혜 국가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고 수혜 국가. 아니야? 맞아요. 삼성전자는 저희와 함께 파십시다. 네. 삼성전자는 저희가 팔아드릴게요. 네. 언제 팔지는 비밀. 네. 자, 그리고 오늘 기업들 중에서 투자은행들의 실적과 은행들의 실적이 매우 좋았다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3분기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예상치를 상당폭 상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모두 IB 쪽, 그러니까 투자은행 부분의 수수료가 급증했는데 인수합병 기업 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합병 기업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언젠가요? 지금 따져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였죠. 돈이 많고 돈이 막 잘 돌고 미래를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수합병도 되고 마도 되고 옛날에 투자금 얼마 받았어? 예를 들어서 21년에 우리 각독이
뭐야 각독이 투자자문서 차린다고 제가 방송에서 저 차리는데요. 투자하실 분 들어오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막 야 그래가지고 내가 늘어진 좀 이상한 사기꾼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롤스로이스 샀겠지. 롤스로이스 사고 기사 뒀겠지. 그래서 김 기사 부탁해. 뭐 이러면서 그랬겠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어떤 회사가 얼마에 어떤 벤처가 어디서 투자금을 얼마를 받았다. 근데 이게 너무 돈이 쉬운 거야. 어떤 한 그 유튜브는 그랬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뭐 3천억을 넘어 뭐 1조? 근데 수익 구조가 없거든. 수익 구조가 없는데 그러면서 상장 뭐 얘기가 나오고 뭐 3천억 밸류에 돈을 받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어떤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고 기가 막혔죠. 뭘로 돈을 버는데? 근데 요즘에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막 쇼핑 막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익 구조가 없어요. 저거 상장하면은 그거 투자한 사람들은 개피 봐요. 100% 보여 그거. 눈에 뻔히 보이거든. 저 추종자들 저거 분명히 저거 상장되면은 살 텐데 진짜 제가 예언하면 개피 봅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네. 나는 어딘지 얘기 안 했다. 상상하지 마세요. 잡혀갑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